네, 이 매주 하나씩 우리들에게 이 경제 문제를 보는 깊은 시각을 열어주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병태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오늘 요새 그 핀테크라는 말이 한 2년 동안 유행을 했었거든요. 예, 굉장히 했죠. 예, 그리고 뭐 되긴 금융도 됩니까?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을 분들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자리 중에 서비스업 중에 금융같이 좋은 최고죠, 데가 뭐. 없죠.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금융산업이 연평균 그 고용 인구가 한 45%씩 줄고 있습니다. 북유럽 같으면요. 그렇습니까? 예, 디지털화가 되면서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소비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많이 생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정부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한 2년 동안 애를 예. 쓰셨고요. 금융위원장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 좋은 금융 핀텍 서비스 곧 나온다 그렇고 예.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왜 잘 안 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지난주에 제가 김영란법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금융 혁신이 잘 안 되고 핀테크 잘 안 되는 거에 대부분은 규제입니다. 예. 규제인데 우리나라의 규제 철학이 어떤가? 제가 김영란법을 느끼면서 뭐냐면 예. 법으로 정부가 뭐를 막아놓으면 예. 문제가 원천 차단이 된다 이런 발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을 만들어서 인간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규제가 좋은 규제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KTX 타보시면 표 검사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타고, 지하철은 기계에 의해서 표를 검사를 합니다. 어떤 게 더 사람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좋으냐? 가능하면 KTX처럼 하는 게 좋죠. 물론이죠. 그래놓고 이제 위반자가 있으면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는 방식이 이제 선진국이 되게 그렇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고요. 뭐 지하철에 큰 짐을 들고 타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세요? 이제 그 기계가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 문제를 규제를 통해서 원천 제거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이 아마 성매매 방지법이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대안 없이 규제로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자꾸 음성화되기도 하고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융이나 뭐 김영란법이나 규제가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어떤 정부가 규제를 해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제 실패를 하죠. 아니 근데 대부분의 또 규제가 말하자면 법과 도덕을 혼동하는 거예요. 혼동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냥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시장주의자들마저도 규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좋은 규제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많이 나오는 게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911 그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아주 여행하기 힘든 나라가 됐잖아요. 보안이 항공 보안이 되게 강화돼 가지고 검색대 통과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사람을 살렸냐 죽였냐? 이제 일부 경제학자들이 그에 연구해봤더니 이것 때문에 훨씬 많은 인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보안 검색.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몇 시간 갈 거리를 자동차로 갈 거리를 이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낭비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죠. 근데 이제 자동차가 훨씬 더 그 안전면에서 그 비행기가 훨씬 더 안전한 비행수단이죠. 그래서 그 근거리 비행에 대한 교통 수요가 줄면서 자동차로 많이 가다 보니까 훨씬 많이 죽었다. 그런 경우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관한 규제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환경에 대한 규제는 또 강화해야 된다고 다들 그럽니다. 미국에서 또 실수한 게 뭐냐면 CO2 배출을 감축한다 그러면서 휘발유에다가 그 옥수수에서 만든 에탄올을 섞어서 팔게 만들었어요. 바이오. 그럼 이게 지구를 CO2 감축에 도움이 됐냐? 이것 때문에 옥수수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옥수수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마존에 사시는 분들이 그 브라질 이런 데서
아마존의 숲을 다 벌목을 해가지고 옥수수를 옥수수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탄올 섞어서 만든 CO2 감축량보다 이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는 아마존이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한 10배 이상의 CO2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에탄올 캠페인은 이제 좀 사실 좀 조용해졌죠. 조용해졌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예. 그리고 처음부터 비정상이었는데. 예. 그리고 그 에탄올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물을 또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저절로 에탄올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런저런 걸로 보면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좋은 명분을 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고용 안전에 관한 규제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고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평생 기업이 책임져라. 참 말이 안 되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렇게 할까? 저는 그런 의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해고할 수 없으면 고용을 못하죠. 못하는 거죠. 이제 한 번 고용하면 영원히 책임져라는 게 말이 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꾸 규제론자가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일종의 자칭 시장주의자들도 좋은 규제가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익하고 비용을 무시하는 규제는 이제 그 참여자들이 자꾸 대안을 모색하게 되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해고를 못하게 하니까 우회적인 해고 수단을 강구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겪고 있는 평생 4년마다 한 번씩 승진해야 되는 떨어뜨려 가지고 체면을 깎게 해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런 부작용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 경직성의 비용이에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좋은 규제에 대한 논리도 한 번쯤 규제를 할 때는 정말 10번, 100번이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융 쪽의 규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저 대통령도 말씀하시는 천송이 코트는 외국 사람이 왜 못 사냐 이거 할 때 원래 이 신용카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화폐 수단이 막 진화하다가 현금 들고 다닐 필요 없고 돈 모자르는데도 쉽게 외상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느라고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신용카드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받는 사람이 뒤로 신용카드를 받아가지고 뒤에 사인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자상거래가 되고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니까 이 신용카드를 쓰는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지불 수단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요. 외국하고 한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뭐냐면 신용카드를 사람들이 부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엉뚱한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심 결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잔뜩 기술로다가 보안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안심 결제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제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막 인증도 받고 막. 근데 이제 외국은 어떻게 했냐? 아마존에서 책을 산다. 그러면 그냥 자기 구자 개설할 때 자기 신용카드 갖다 등록해 놓고 클릭 한 번만 하면 자동 결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믿을 만한 상대이기 때문에 내가 번호를 미리 맡겨 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개인하고 개인을 거래할 때는 내가 신용카드를 함부로 줬다가 큰 문제 없으니까 그런 믿을 만한 중개 업체가 등장한 게 이제 페이팔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페이팔이라는 회사한테다가 상대한테는 이메일만 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신용카드는 전혀 정보를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믿을 만한 기업들을 가지고 기존에 그냥 신용카드를 간편하게 쓸 수 있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기술로다가 다 막겠다. 그리고 시장의 자율적인 신뢰에 의한 거래를 다 이제 기술로 막아주겠다 그랬더니 안심 결제라는 이유 때문에 무지무지한 불편한 결제가 됐고 왜 그거를 그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초기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있는 특정 기술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천송이 코트를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못 삽니다. 그게 지금
외국에서 지불 수단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얼마나 안심하냐 그러면 제일 안심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온라인 즉시 송금입니다. 그렇군요. 예. 외국은 이렇게 온라인 즉시 송금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남의 구자로 구자번호도 가르쳐주지 않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해버리니까 이제 스미싱이라고 하는 사기꾼들이 돈을 생기는 거군요. 다른 나라는 이걸 되게 하루 묵혀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누가 사기치고 전화했다가도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게 사기다 싶으면 은행에다가 거래를 스탑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즉시 가버리니까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온라인에서 해커들이 와서 제 구자에서 돈을 빼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막는다고 보안 카드도 해라, 전화 인증도 해라, OPT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미싱은 본인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화해서 당신 딸이 납치됐으니까 지금 송금해라. 100개를 보안 솔루션을 해도 본인이 하는 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본인이 하게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저희가 잘못된 디자인을 했고 이걸 기술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그렇게 금융에 대해서 잘한다고 일일이 간섭하는 금감이나 이런 데서 제도 디자인을 잘못한 거죠.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짓을 최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만 이 스미싱으로 수천억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스미싱도 기가 막힌 기법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근데 이제 참 우리나라 사람들 사기도 정말 기가 막히게 치고. 그래서 이 온라인 즉시 송금과 보안 기술을 너무 믿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30년 가까이 이제 20년 가까이 독점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구글이나 다른 대한 웹브라우저에서 진행된 혁신을 우리는 수용을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다음에 이 온라인 송금이나 온라인 은행을 하려고 그러면 주인도 모르는 온갖 보안 프로그램을 깔거든요. 업체마다 깝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전산 자원을 쓰기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충돌해서 고장도 자주 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은 이거 안심 결제 같은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니 노인들은 뭐 간단한 것도 한두 번 트라이 해보고 안 되면 안 하죠. 그다음에 전자 소외되고. 그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전자한 거를 못 하고요. 뭐 외국인이 잠시 들어와서 중국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한테 보안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뭐 다른 걸. 그래서 이제 디지털을 하게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를 만드는 게 이제 이런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전자상거래로 뭘 많이 사니까 페이팔을 쓰는데요. 오늘 연초에 안내문이 왔어요. 왜냐하면 페이팔 서비스를 한국에서는 중단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요 미국에 있는 만약에 이렇게 중고 동전을 하나 산다. 그럼 미국 사람이 저한테 그 물건을 팔면 이베이에 가서 제가 그걸 사면 미국 사람한테 페이팔을 통해서 돈을 송금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원소리원한테서 제가 물건을 사고 페이팔로 주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냐면 페이팔이 우리나라의 전자 금융회사로 등록이 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금융위가 하는 규제 혁신 했다고 핀테크 산업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자랑이 뭐냐면 소규모 전자금융법이 그 전에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이 5억이었는데 그걸 3억으로 낮춰줬기 때문에 그게 규제 개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다 이런 거 스타트업 시작을 하는 건데요. 3억 원의 자본금을 어디서 마련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그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핀텍에 못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되는 거죠. 저 자체를 등록 자본금 규정을 둬야 하나요? 외국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등록은 하는데 자본금 규제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왜 3억 원을 꼭 있어야 되는지 자본금이라는 게 별로 의미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본금을 했다가 그 자본금에서 다른 사업이 필요해서 물건 사는데 바로 써도 아무 회계적으로
예, 문제가 없거든요. 예.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예, 사실은 자본금이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왜 규제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만드냐,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외국에 또 기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영국에 인도 사람들이 와서 노동자로 많이 있거든요. 예. 본국 송금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해외 아마 은행이 하는 것 중에 수수료가 제일 높은 게 해외 송금이에요. 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보내는 쪽에서 뭐 외국 같으면 한 5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 받고 예. 받는 사람도 3만 원에서 5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거 송금하는 거고. 송금하는 거예요. 이제 영국에서는 그걸 50파운드씩을 그 수수료를 냈었는데 이게 뭐 외국에 돈을 가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건수로 해가지고 다 송금 수수료를 내냐? 이 이제 트랜스퍼 와이즈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나한테 다 보내면 한 건으로 묶어서 보내면 10건을 묶으면 수수료가 10분의 1로 주는 거고요. 100병을 죽으면 기발한 아이디어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10분의 1만큼의 수수료를 내게 해서 송금을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또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전자금융회사로 등록하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예,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뭐 요새 그 비트코인이라고 전자화폐 있거든요. 예, 이거로 보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불법적인 것 같은데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쓰고 있는데 아직 잘 몰라서 이렇게 자기 돈을 가지고 돈을 보내겠다 그러면 중간에 회사가 얼른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미국에서 비트코인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달러로 그 수취인한테다 보내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돈이 가는 게 아니군요. 예, 그러면은 저게 없죠. 수수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5분에서 2시간 만에 돈이 가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가면요, 해외 송금하면 한 3일 돼야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겠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또 불법인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금융에 등록하고 3억 원에 그래서 등록하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불법이니까. 그렇군요. 예. 참. 이런 지금 즉시 해외, 그러니까 그 자녀분이 해외 유학 중인데 급전이 필요하다. 예. 사실 급전을 보낼 방법이 많지 않거든요. 미리 은행에 여기서 해놓고 ATM 카드를 주기 전에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바로 즉시 송금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이제 치맥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짜장면도 하고. 전에는 이 카드 단말기 큰 걸 들고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플라스틱 네모 요 단자를 스마트폰에다 꽂으면 이 스마트폰이 바로 카드 리더기로 바뀌는 혁신 기업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스퀘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 저기 새로 나온 겁니다. 예, 외국에서는 이미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이 있으면 모든 상인들이 어디서나 남의 신용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은 왜 끊는 기계가 있어야 들고 와야 되죠. 그래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단말기도 다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없애버린 회사들이 이제 이 스퀘어라는 회사나 유럽의 아이제트리라는 회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한동안 도입이 안 됐었습니다. 예. 왜 안 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세금계산서의 영수증을 꼭 프린트를 해서 줘야 됩니다. 물건을 팔았으면 세금 계산서를 찍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기술은 여기는 전자적으로 거래가 다 남기 때문에 사실은 탈세 위험이 더 없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 때문에 이거 스마트폰에서 영수증 프린팅을 못하죠. 지금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소위 이제 우리 교수님 같은 프로들하고 기술자들이 붙어서 우리의 현 규제 체계를 한번 다 리뷰를 해서 고표를 치거나 공표를 치거나 한번 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참나.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게 최근에는 이제 이게 합법이 됐는데요. 예. 또 도입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정부하고 정치권이 해가지고 골목 상권들 카드 수수료를 반으로 낮춰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카드 수수료를 내면 카드 회사가 다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다 나눠 먹잖아요. 예. 벤사도 하고. 벤사도 있고 예. 뭐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요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한테 거저주거든요. 예. 거저주는 이유가 뭐냐면 벤사 통하지 않고 여기 통해서 가니까 예. 그 수수료 중에 일부를 이제 먹겠다는 먹는 수익인 거죠.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수수료를 확 낮춰주니까 크레딧 카드 회사가 거기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아주 불필요한 개입인 거죠. 가격 규제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러면 결국 뭐냐면 새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옛날처럼 비싼 포스 단말기를 갖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고 사야 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수수료 깎아주는 것처럼 되지만 다른 또 장비 사는 비용은 여전히 더 들게 만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논리가 아닌 이 정부 정치권이 가격을 그냥 이게 사실은 카드 회사한테 카드 수수료 50% 깎아줘라 얘기는 매출액을 반으로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제 아니 규제인가.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 무슨 복지 선심 쓰듯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그 스퀘어라고 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 어느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입니다. 기업 가치가 한 10조가 되는 그렇겠군요. 놀랄만한 저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저게 자체적으로 된 게 아니군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새 그 개인이 개인한테 온라인으로 대출해주는 회사들이 아주 선풍적으로 많이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중국이 미국이 한 3배 정도로 활성화돼. 신용보강은 누가 해주나요? 신용보강 아무도 안 해줍니다. 개인이 하고 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를 그냥 끌어다가 공개해주고 당신이 알아서 위험하지만 여기서 투자를 하려면 하라 이런 겁니다. 당연히 이자율은 자유겠습니다. 예, 자유입니다. 자유 경쟁이겠군요. 빌려주려고 하는 자와 빌리는 자 사이에.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요, 빌리는 사람의 이자율이 6%에서 29%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제1금융권에 가서 뭐 3, 4% 이자율의 또 담보대출 같은 게 있고. 거기서 못 받는 사람들은 다 대부업자에 가서 최고 이자율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6%나 뭐 10%대 대출 상품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이 저렇게 바뀌고 있군요. 이제 그런데 빌릴 수 있는 돈도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됩니다. 근데 여기 부도가 한 4%밖에 안 나거든요. 디폴트 레이트가 4% 같은 우리나라 초우량 은행의 디폴트 레이트보다 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그럼 얼마나 돈을 버냐 보면요. 이게 이제 은행하고 이 소위 개인 간 온라인 대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요새 1%대 이자를 받거든요. 은행은 평균적으로 빌려줄 때 한 12%로 빌려줍니다. 미국화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준데 예대 마진이 한 11%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과 개인한테 빌려주니까 이거는 플랫폼 회사들이잖아요. 자기는 자금 조달도 안 하고 무슨 부도에 대한 BIS 비율 준비금도 없고 신용평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직원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빌려주는 사람들은 7.2% 수익을 내고요. 빌려가는 사람이 12.6%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훨씬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한 사람들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 12개월 기준으로 보시면 뭐 몇몇은 위험한 고객한테 빌려줬다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한 6.5%에서 10% 사이로 다 돈을 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그 대부업입니다. 한국에는 저 회사 없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오프라인 지점이 없고 뭐 그래서 같은 신용도가 있으면 이런 회사가 저축은행에 비해서도 한 4% 낮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는 이런 대안 대출이 아니고 꼭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 은행으로 만드는 순간 이제 어마어마한 자본금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은산분리법에 의해서 재벌은 50% 이상 뭐 몇 퍼센트 이상 가지면 안 되고 5% 이상 가지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는 또 금융 정보는 회사 밖에다 저장하면 안 되니까 자체가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외국에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어떤가 보면 지금 2개 회사 가인가 해가지고 개발 중에 있잖아요. 예. 근데 법적 기초가 없죠. 은행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었어요.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야당에서 안 해주겠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큰일 났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요. 이거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에서 보면 71%가 다 비싼 이자로 샀거나 신용카드에서 많이 대출받은 거를 싼 이자로 바꿔 갈아타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되게 높고 그 대법에 되게 32% 빌리는 부채들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저게 각 그 우버하고 비슷하군요. 우버입니다. 예, 말하자면 개인의 우버군요. 우버예요. 그러니까 예. 다 놀고 있는 자원을 작은 자본을 금융 안에 들어가는 거죠. 금융 안에 들어와서 다 말하자면 그 만인의 레이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렇죠. 우버군요. 예, 그러니까 가운데 대신 기존의 금융회사가 먹던 것들은 바이패스하는 거지.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싸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보험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는 지금 나이가 비슷하고 운전 경력이 비슷하고 사고가 없으면 비슷하면 성별이 비슷하면 비슷한 보험료를 내거든요. 예. 하루 종일 세워놓고 일요일 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사람이나 매일 몰고 다니는 사람 보험료를 비슷하게 내는데 요거군요. 예, 그냥 외국에는 지금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보험료를 카운트 안 하다가 위험한 거리를 얼마나 달리냐에 따라 보험료를 해가지고 보험료를 한 25% 50% 할인해주는 보험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보험감독원에서 보험료 책정 권한을 보험회사한테는 안 주니까요. 예. 이런 혁신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렇군요. 예. 더 저거 한 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혁신도 있습니다. 이게 에이콘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도토리라는 얘기잖아요. 이 많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회사에서 뭐 연금도 들고 뭐 정기 급여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예. 이제 뭐 일용직이고 아주 돈이 딸리는 분들은 그분들도 노후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소프트웨어를 하나 깔면 이 사람의 한 달 쓰는 씀씀이를 보고 여윳돈이 생기는 대로 빼서 연금이나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변액보험 같은 거를. 그러니까 뭐 2,000원도 괜찮고 2달러도 괜찮고 3달러도 괜찮고 이게 이제 마이크로 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슈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투자도 해주고요. 근데 저때 그 마이크로 인슈런스의 대수 빅넘버는 보장이 되나요? 어떻게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많아야 보험이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저축성이죠. 저축성이 그죠. 투자도 해주고 이런 손해보험 거죠. 이런 건 아니고. 예, 손해보험.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이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유사한 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혹시 우리 나이 분들은 숱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카드나 뭐 온갖 포인트 카드인데 안 하잖아요. 잘 모르죠. 이거 요거 비슷한 걸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스타트업 회사가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자기 안 쓰는 거니까요. 예. 소비자들이 잊어먹고 있는 걸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주식 같은 거에다 투자를 해주는 거 돈으로 환산해주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사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금감원에서 전화가 간 거예요. 은행 아니면 여수신을 할 수 없는데 당신이 금융업에 인가 없이 들어갔다. 불법이다. 근데 이제 이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도 또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예. 네,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그 시장의 자율적인 신뢰는 불신하고 기술은 되게 맹신을 해요. 그리고 이 기술을 맹신하는 배경에는 이 보안업체들의 이해가 되게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보안 솔루션을 많이 쓰는 거죠. 예. 아니 정작거름에서도 뭐 뚫리는 건 다 뚫리잖아요. 잘 뚫죠. 위험한 걸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없는 스미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아까 규제 완화라고 했던 게 뭐 5억 원을 3억 원으로 낮춰줬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무슨 우리 맨날 얘기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자. 이거 뭐 금지 아닌 건 다 하게 하자 이게 아니라 다 등록하고 허가하고 자본금 얼마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 아까 그 신용카드 그 결제하는 그 단말기의 혁신 그죠? 예. 그런 거 또 소위 금융의 일종의 짜투리 놀고 있는 돈들을 말하자면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개해주는 P2P. 예.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뭐가 있냐면 대부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해서 제가 여윳돈이 100만 원이라도 있어서 예. 그걸 통해서 남한테 다른 나라처럼 빌려주려면 제가 대부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사업이 못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대부업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특히 대부업자에 대한 인식이 되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대부업자는 뭐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돼 있고 예. 뭐 그래서 손 잘라가는 거, 예. 그래서 신체 포기각서 그런데 이렇게 누가 돼 이제 있으니까. 저 여윳돈 뭐 몇십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아무 이자도 안 주는 거 줬다 해서 몇만 원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하겠는데 그거를 위해서 그 금융당국에 가서 대부업 등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저 말하자면 저 시장은 좀 돌아가나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뭐 유럽하고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에 저 P2P를 이제 개인한테도 해주고 중소 사업자들한테도 예. 해주는데 2014년 통계, 15년 통계로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한 2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훨씬 크고요. 중국은 뭐 중국도 하고 있네요. 예, 중국은 워낙 은행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예. 이런 대한은행이 역설적으로 워낙,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는 기존의 규제의 틀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뭐 이렇게 예. 조금 낮췄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수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실효적으로 시장 진입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업자들의 반발도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죠? 예. 기존 업자들은 이 금융의 이 세부 분야별 장벽이 예. 되게 많거든요.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못 걷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규제 당국은 또 되게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도 이 국회만 가면 다 이제 또 좌절이 됩니다. 뭐 책임질래 그러고 뭐 그러면은 또 무너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여야 따질 거 없지만 하여튼 카드 수수료 낮춰줬습니다. 뭐 이런 거 다 국회가 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치권하고 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신을 수용 못하는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구석기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우리가 되게 수출 위주의 아주 공격적인 글로벌 경제에 편입한 나라인데 이 디지털 혁신을 하면서 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점점 이제 그 고립돼 가는 현상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아이고 오늘 금융규제에 대해서 좀 듣고 보니까 참 느껴지네요. 그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엉뚱한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